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76mm의 호우가 내리면서 극한 호우를 알리는 재난 문자가 발령됐습니다. 경기 여주에서는 70대 남성이 하천에 휩쓸려 숨졌고 광주에서는 어린이집 천장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군사정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00년 넘게 중립국을 유지하던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내일부터 전기요금과 TV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가 가능해집니다. KBS는 헌법 소원을 예고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던 전주환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로야구 SSG 랜더스가 구단에서 집단 가혹행위와 폭행에 있었다고 KBO에 신고했습니다. 선배가 후배들을 모아 폭행을 가한 뒤 연쇄폭력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물가에 숙박비 등도 크게 오르면서 휴가를 포기하거나 미루는 휴포족이 늘고 있습니다. 아기 판다 푸바오에게 쌍둥이 여동생이 생겼습니다. 판다의 자연 번식이 상당히 어려운 일로 알려져 있어 쌍둥이 출산에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날씨가 요란합니다. 가끔씩 깜짝 놀라 창밖을 돌아볼 정도로 큰 천둥 소리가 들리기도 했죠. 일부 지역에서는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본격적인 여름 장마가 시작된 듯하죠. 하루 종일 흐리고 천둥을 동반한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사정이 어떤지 구로구 도림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한솔 기자, 퇴근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곳 도림천 일대는 오후에는 폭우가 내렸지만 현재는 간간히 빗방울이 떨어지는 정도입니다. 비가 한참 쏟아질 때는 도림천 산책로가 물에 잠겨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만 현재는 수위가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비는 아침부터 내려 출근길 시민들은 비를 맞고 일터로 향했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폭우가 서울 대부분 지역을 한바탕 쓸고 지나갔습니다. 이 때문에 오후 4시쯤 서울 동작구 상도동과 대방동, 구로구 구로동 등에 극한 호우를 알리는 긴급 재난 문자가 처음으로 발송됐습니다. 긴급 재난 문자는 시간당 강우량이 72mm 이상이면 발송되는데 신대방 1동 일대는 시간당 76mm가 넘었습니다. 일부 지역은 비가 내리는 동안 시속 55km 내외의 강한 돌풍도 불었습니다. 기상청은 밤새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50에서 120mm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강한 바람을 동반한 장맛비는 내일 오후 잠시 멈춘 뒤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 위험이 있으니 조심할 것과 저지대 침수 등을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도림천에서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예, 극한 호우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 곳곳에서도 치고 빠지기식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번에는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태준 기자, 거긴 어디입니까? 네, 저는 광주 천변에 나와 있습니다. 예, 남쪽 지방도 오늘 낮에 비가 많이 왔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친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남부지방에 내리던 비는 현재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는 내리다 멈추기를 반복하는데 밤사이 강한 비가 예보된 만큼 비는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는 87.6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비는 오후 12시에서 1시 사이에 집중됐는데 시간당 52mm의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오늘 비로 광주 도로 일부와 주택, 상가 등이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광주공항 인근 사거리가 침수되면서 도로가 일시적으로 통제된 바 있습니다. 부산은 한때 호우경보가 발효됐다가 오후 들어 호우주의보로 조정됐습니다. 해운대의 경우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에 75mm의 호우가 집중되면서 오늘 강수량 112.5mm 절반 이상이 1시간 동안 쏟아졌습니다. 집중호우로 일부 도로가 침수되면서 교통이 통제되고 차량 운행에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호남을 비롯해 강원 내륙 산지와 경북 북부 내륙 등에 시간당 강수량이 최대 8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걸로 예보된 만큼 실시간으로 변하는 기상 상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호우특보가 예상되면서 대청댐은 방류량을 초당 1,000톤에서 1,300톤으로 늘렸고 충주댐도 지난해 9월 이후 처음 개방하면서 댐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광주천에서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예, 이런 갑작스런 집중호우에 인명피해와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호우경보 속에서 하천변을 산책하던 시민 2명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지거나 실종됐고 대구에서는 강풍에 가로수가 쓰러지고 공사장 펜스가 뜯겨나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비 피해 현장은 노도일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숨진 70대 남성이 오늘 아침 운동에 나섰던 경기도 여주의 한 하천변입니다. 불어난 흙탕물이 세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경찰에 70대 남성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늘 아침 10시 반쯤. 당시 여주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곳 여주에는 시간당 강수량 6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경찰은 3시간 수색 끝에 실종 지점에서 100m 떨어진 곳에서 70대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발을 그 하천 쪽으로 헛디뎌가지고 거기에 급류에 휩쓸려 갔는 게 아닌가. 오후 3시 40분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부산에서는 하천변으로 산책에 나섰던 60대 여성 2명이 불어난 하천물에 고립됐다. 1명이 구조되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하천 주변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황급히 건물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오늘 낮 12시쯤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실 천장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폭우에 우수관 밖으로 물이 새면서 천장이 무너진 것으로 파악됐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떨어지면서 폭포처럼 쏟아져 버리니까 저희가 뭐 양동이도 두고 하는데 계속 그게 넘쳐버리니까. 시간당 28mm 폭우가 쏟아진 대구에서는 초속 18.8mm의 강풍까지 겹치면서 공사장 펜스가 뜯겨져 나가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대구 경북에서만 100여 건의 호우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수도권의 피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비의 특징은 갑자기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것이어서 예상도 대비도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특히 지난해 물난리를 겪었던 지역 주민들이 마음을 졸였습니다. 지하철 운행이 일시 중단된 곳도 있었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구로구의 도림천도, 서초구의 반포천과 양재천도 산책로가 불어난 물에 잠겼습니다. 반포천 한가운데 있던 커다란 나무도 갑자기 내린 많은 비로 불어난 냇물에 쓰러졌습니다. 지난해 큰 수해가 났던 관악구에선 빌라 주차장이 침수되고 강남 개포동 사거리는 폭우로 인근 공사장 토사가 유출돼 도로가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작년 호우에 옹벽이 무너진 동작구 한 아파트는 아직 복구를 끝내지 못해 대형 모래주머니 수백 개로 추가 붕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자라보고 올라가서 뭐 손들고 오른다고. 인천에도 계양구 계산동에 100mm 비가 내리는 등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났습니다. 근데 이거 깔아놨는데요. 감당을 못해요. 막 저 베란다에서도 막 여기 막 들어가고 막 다 넘치고. 서울에 접수된 침수 피해 신고는 108건으로 교통 통제도 잇따랐습니다. 오후 4시쯤엔 굵어진 빗줄기에 1호선 영등포역과 금천구청역으로 가는 모든 열차 운행이 한동안 멈췄다 재개됐고 노들로에서 올림픽대로를 진입하는 구간도 침수로 일시 이용이 통제됐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일본도 장마 전선이 머물면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강우가 집중되면서 곳곳에서 침수와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도 많았습니다. 일본의 상황은 조정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마을 전체가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폭우로 불어난 하천은 도로를 위협합니다. 야마쿠니가와です. 川の水が道路に溢れ出ています. 빗물에 침수된 차량들은 그 자리에 멈춰섰고 움직인다고 해도 느릿느릿 서행합니다. 산에 길이라도 난 듯 갈라진 숲. 흙더미에 주택도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雨風ひどくて雷も鳴るしですね。えらいひどかったですもん。 일본 규슈 지역에 하루 400mm가 넘는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후쿠오카현 일부 지역은 관측사상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나고 하천이 범람하면서 최소 6명이 숨졌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주민 5만여 명이 대피했고 228개 학교엔 임시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신칸센 등 대중교통이 멈췄고 도요타 자동차처럼 규슈 지방에 공장을 둔 기업들은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토사의 도로와 주택이 매몰된 상태인데 내일도 저녁까지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전자결제를 통해 개정안을 제거했고 이로써 30년 만에 KBS의 수신료 징수 체계가 바뀌게 됐습니다. 내일부터는 누구나 한전에 신청만 하면 수신료 2,500원을 뺀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KBS의 대응은 박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장에 입장합니다.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국무회의에선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지난 1994년 이후 30년간 지속된 전기요금과 수신료의 통합징수 체계가 바뀌게 된 겁니다. 리투아니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제로 제거하면서 내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한전과 KBS는 징수 방법 변경을 위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인데 당장 이번 달부터 분리징수를 원할 경우 한전에 신청하면 전기요금만 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TV 수신료를 낸다는 사실과 그 금액까지 정확히 알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수신료는 지난해 기준 총 6,934억 원으로 KBS 전체 수입 1조 5,305억 원의 약 45%를 차지합니다. KBS는 분리징수가 시행되면 수신료 수입이 1,900억 원대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는 시행령 개정이 공영방송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는지 확인하겠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수신료를 분리해서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는 곳이 주택인지 아파트인지에 따라서도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구체적인 분리 신청 방법은 유혜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국전력은 KBS와 협의해 수신료 분리징수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 전까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됩니다. 당장 수신료를 따로 내고 싶은 경우 일단 소비자들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방법은 주택과 아파트가 조금 다릅니다. 주택 고객 중 종이, 이메일, 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사람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수신료 2,500원을 제외하고 전기요금만 내면 됩니다.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매달 전기요금 납부 기한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 123번에 전화해 신청하면 전기요금만 빠져나갑니다. 수신료는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나 신용카드로 따로 내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한전이 아닌 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동관리시설인 아파트는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가 각 세대별로 전기요금, TV 수신료 등을 한꺼번에 받아 한전에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로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을 받아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 처리하게 됩니다. 지금은 번거로운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르면 10월부터는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가 완전히 분리돼 고지될 예정입니다. 한전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전기를 끊는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강상면으로 바뀐 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강상면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죠. 그런데 양평군이 이미 5년 전부터 도시계획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계획해 온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현재 국토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노선과도 비슷합니다. 이것 말고도 민주당의 주장과 배치되는 여러 문건들이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양평군 도시기본계획서의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도입니다. 강하면을 지나 종점은 강상면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의 대안 노선과 유사합니다. 계획서를 만들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성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IC를 만들고 종점은
강상면으로 하는 노선을 추진했다고 했습니다. 2018년 기본 계획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양평 IC 설치를 건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2021년 4월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IC 없이 종점을 양서면으로 하는 노선이 선정되자 이번엔 민주당 소속인 정동균 당시 양평 군수가 국회를 찾아 IC가 필요하다며 계획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빨리 지침이 돼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게 지침이 되면 다른 목표 생겨야 된다. 그런 걸 전달하는 거지. 문재인 정부 국토부도 강상면 종점 노선을 대안으로 봤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2022년 3월 국토부는 두 곳의 외부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맡겼고 두 곳 모두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경제적인 노선이라고 결론냈습니다. 대안으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그 타당성 조사 착수 보고에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대안 노선이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시된 거죠. 해당 타당성 조사 용역의 목적엔 노선 대안 선정이 명시됐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연일 폭우가 퍼붓고 바람도 불지만 그래도 여름 휴가 생각에 마음이 조금 들떴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찾아온 거죠. 그런데 마음 놓고 떠나기엔 물가가 또 발목을 잡습니다. 항공료에 숙박비에 현지 음식값에 뭐 하나 만만한 게 없습니다. 휴가를 포기한다는 휴포족이라는 말이 그래서 등장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휴가지 물가 사정을 알아봤습니다. 물론 쓰기 나름이겠지만요. 여자아이가 가방을 밀며 아빠 뒤를 따라가고 학생들은 친구들과 떠나는 기차 여행에 신이 납니다.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강릉 여행 갑니다. 즉흥적으로 저희가 강릉 가자 해가지고. 본격 휴가철이 시작됐지만 껑충 뛴 휴가 물가가 큰 부담입니다. 기자가 직접 다음 달 초 부산 2박 3일 여행을 위해 숙소를 알아봤더니 5성급 호텔은 이틀에 100만 원, 4성급이어도 60만 원은 줘야 합니다. 비수기에 비해 2배 정도 더 비쌉니다. 한 60, 70은 됐어요. 식비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거의 다 식비나 숙박비 이런 쪽으로. 숙박비를 아낀다 해도 껑충 뛴 밥값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휴가지에서 자주 먹는 생선회와 돼지갈비가 1년 전보다 6% 이상 올랐고 삼겹살도 5% 넘게 뛰었습니다. 캠핑이라 가지고 숙소비는 그렇게 많이는 안 들고 그래도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선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저기 이제 캠핑할 때는 이제 먹는 게 중요하니까. 각종 옷값에 운동경기 관람료까지 크게 오르면서 휴가철 레저 활동을 주저하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한 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은 당장 여름 휴가 계획이 없다고 답했는데 그중 34.8%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휴가철 대목을 노린 바가지 물가부터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름만큼은 떠나시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다면 아무래도 코로나 엔데믹의 영향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몇 년을 못 갔으니까요. 그럼 여행사는 신이 나야 할 텐데 꼭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여행객은 폭주하는데 여행사는 뭐가 고민인지 이어서 이유경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여행사 콜센터.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밀려드는 문의 전화에 상담원들이 쉴 새 없이 답을 합니다. 지금 여행 문의 예약이 많아서 한번 객실을 체크해봐야 알 수 있고요. 이 여행사의 예약률은 80%까지 회복됐지만 코로나 기간 직원 수는 급감하면서 여전히 절반인 상태입니다. 업무가 몰리자 당장 이번 달부터 임금을 8% 올리고 상여금 150%를 지급하며 직원 붙들기에 나섰는데 신입 직원을 구하기 위해 수시 채용도 진행합니다. 상하반기 정기 공채 형식으로 운영을 했었다면은 여행 회복 시장을 봐가지고 수시 채용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행사들도 인력 확보에 비상입니다. 한 여행사는 지난해 10%에 이어 올해도 임금을 올리기로 했고 또 다른 곳은 채용 연계형 인턴을 100명까지 늘렸습니다. 문제는 항공 운항 노선이 확대되고 추석 연휴 등이 끼어 있는 3분기입니다. 여행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소 여행사들은 사람 구하기가 더 힘듭니다. 다른 잡을 잡고 있어서 다시 돌아오고 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경력직 직원들을 구하는데 없는 거죠.
코로나19 긴 터널을 지나온 여행업계가 이제는 인력난 해결이라는 숙제를 떠안았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오늘은 삼복의 시작인 초복입니다. 보양식 먹고 더위 이기는 풍속이 있는데 그때마다 빠지지 않는 논란이 개 식용 문제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특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잘 안 보이긴 하던데 요즘도 개고기 파는 식당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네, 서울 시내에서 2019년 이후 개 도축장은 사라졌는데요. 하지만 서울에서 개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은 여전히 200곳이 넘습니다. 예. 이 전국적인 식당 통계는 없지만 농장 15,000여 곳에서 50만 마리 정도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예, 적지 않군요. 그런데 개 도축은 불법 아닙니까? 네, 그게 좀 애매합니다. 축산법에 따르면 개는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 식용을 찬성하는 쪽은 이걸 근거로 삼는데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으로는 이 도살이나 가공이 가능한 가축에 개는 빠져 있습니다. 이 식약처가 고시하는 식품 원료 목록에도 개고기는 없어서 동물단체들은 개고기 판매가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개고기의 가공과 유통에 규정이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동물보호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지난 4월에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보면 농축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동물 도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또 논란인데요. 동물단체는 잔인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개 도살은 불법이라는 뜻으로 해석했고 육견협회는 식용 도축까지 금지한 건 아니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법으로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까? 법 개정 움직임 없나요? 네, 국회에서는 어제부터 여야 의원들이 이 개 식용을 끝내자면서 사진전을 열고 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민주당 한정혜 의원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개와 고양이의 식용 금지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또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가 공식 석상에서 개 식용 문화를 끝내야 한다는 발언을 잇따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쯤 되면 분위기는 성숙한 것 같은데 왜 입법이 속도를 못 내는 거죠? 네, 2021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지시로 이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는 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민감한 사안인 탓입니다. 국민들이 개고기를 소비하고 있는 그거는 개인의 각 결정에 맡겨야 된다. 개고기가 됐든 무슨 음식이 됐든 간에 그 나라의 환경과 역사적인 토대 위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발전되어 온 것이거든요. 개 식용 문화가 있는 나라가 우리뿐만 아닌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네, 대만의 경우 2017년부터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까지 법으로 금지하진 않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2020년 중국 정부가 이 가축 목록에서 개를 제외하면서 개 사육하는 농가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발생할 때도 동물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것들의 위험성을 우리가 너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면서 배웠지 않습니까? 저희 동물복지뿐 아니라 공중보건이나 질병관리 측면에서도 이것은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맞다. 예, 미미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제는 시대가 바뀐 만큼 정치권도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설 필요는 있어 보이는군요. 삼계탕도 보양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스토킹 뒤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에게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1심 징역 40년보다 높은 형량인데 재판부는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원진 기자입니다. 전주환은 지난해 직장 동료 여성 영무원을 스토킹하다 근무지인 서울 신당역까지 찾아가 보복 살인을 했습니다.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1심 법원은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 살인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했지만 검찰과 전주환 모두 항소했습니다. 두 사건을 합쳐 심리한 2심 법원은 전주환에게 1심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가 치밀하게 계획됐다며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사람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천명해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주환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주환은 2심 재판 중에 반성문을 19차례나 내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생명박탈은 예외적인 경우만 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가해자가 행한 것과 같은 범죄 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 죗값에 합당한 엄벌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법조계에서는 보복살인을 엄벌한 판결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민노총 총파업의 일환으로 간호사가 주축이 된 보건의료노조가 모레부터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국립암센터는 오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예정됐던 암수술을 취소했고 대형 대학병원은 입원한 환자에게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수술 등을 앞두고 있었던 환자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암센터는 매일 외래 환자 1,700명이 찾습니다. 국가 중추 암치료 기관답게 암 수술만 하루 평균 45건씩 하는 곳입니다. 간호사가 주축이 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병원은 13일과 14일 이틀치 암 수술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수술 뒤에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취소된 수술을 언제 할지 기약조차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심각한 상태로 온단 말이에요. 많이 걱정이 있어요. 1280병상의 양산 부산대병원도 파업에 따른 진료 차질 우려에 모든 입원 환자에게 내일까지 병상을 비우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냥 쫓기다시피 나가는 환자들이 지금 100%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13일부터 총파업을 벌입니다. 노조는 145개 사업장 6만 5천여 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필수 의료는 차질 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파업 이틀 전부터 의료 현장은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한국 프로야구 SSG 랜더스 2군에서 과거 군대에서나 일어났을 법한 가혹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배가 후배들을 모아서 폭행을 가한 뒤 연쇄폭력을 벌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구단이 파악해서 KBO에 신고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강화의 SSG 2군 훈련장입니다. 이곳에서 집단 가혹행위와 폭행이 벌어진 건 지난 6일. 선배 내야수 A씨는 올해 입단한 신인 선수 B씨의 행동이 건방지다는 것을 문제 삼아 후배들에게 단체로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얼차려를 지시했습니다. 이후 함께 기합을 받은 투수 C씨가 B씨를 야구 방망이로 때리는 폭행으로까지 번졌고 또 한 번의 얼차려로 이어졌습니다. 후배를 폭행한 C씨는 1차 지명으로 SSG에 입단한 투수입니다. 해당 사건은 팀의 코치가 B씨의 몸 상태를 확인하다 발각됐습니다. SSG 구단은 KBO에 신고했고 9일 경위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어서 KBO 조사 결과가 마무리되면 추후에 저희 후속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KBO는 다음 주 중 상벌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국내 최다 관중의 프로스포츠 야구 종목에서 이런 폭행 사건이 반복된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8년 히어로즈 구단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고 2020년에는 SK 와이번스 2군 선수들의 얼차려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라져야 할 악습이 여전히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11년 전 경상남도 등 지자체가 국민혈세 16억 원을 들여서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논란 속에 관리 부실까지 일어서 거북선이 경매에서 154만 원에 낙찰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이게 최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철거가 이뤄져서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굴삭기가 거북선을 부수자 배전이 사정없이 뜯겨 나갑니다. 2011년 건조된 길이 25.6m, 너비 6.8m, 120톤짜리 거북선이 폐기되는 것입니다. 거북선 해체 작업은 이틀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겠다며 경상남도와 지자체가 16억 원을 들여 제작한 거북선이 쓰레기로 전락했습니다. 이 거북선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모습대로 건조했다며 1592 거북선으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런데 설계와 달리 금강송이 아닌 외국산 나무로 만든 게 드러나 짝퉁 논란을 불렀고 선체가 썩으며 물이 차올라 승선 체험도 어렵게 됐습니다.
만든 지 1년 만에 육지로 올렸지만 계속 썩어 한 해 관리비만 1억 5천만 원이 들어가는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제대로 만들었으면 이렇게 세금 낭비도 없고 그랬을 텐데 이게 다시 망가뜨려 돼서 되게 안타깝고 슬픈 것 같아요. 이후 거제시가 경매에 내놔 한 시민이 154만 원에 낙찰받았지만 인수를 포기하며 결국 폐기하게 됐습니다. 목재는 잘게 부숴서 우리 삼천포 화력발전소로 한번 가게 될 것 같고요. 고철은 고철 상에 팔아서 그 비용만큼의 철거 비용을 상쇄할 계획입니다. 전시행정과 관리 소홀로 세금만 낭비한 건데 경남 통영과 전남 여수 등 전국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거북선은 11척이나 됩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의 원인은 인재로 최종 결론 났습니다. 노후화된 다리를 보수도하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5일 다리 한쪽이 붕괴돼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던 정자교. 사고 원인을 조사한 정부는 낡은 다리를 제때 보수하지 못해 생긴 인재란 결론을 냈습니다. 균열 발생, 방수층 손상, 수분 및 제설제 등이 침투해서 철근이 부식되고 적정한 시기에 유지보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조사에 따르면 지은 지 30년 된 정자교는 콘크리트가 작은 힘에도 쉽게 부스러질 만큼 낡은 상태였습니다. 겨울이면 틈새로 수분과 제설제가 끼어 얼었다 녹기를 반복했고 이에 철근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도로가 아래로 휘려는 힘을 막는 저항력이 줄어 결국 받침이 없는 인도 쪽이 무너져 내렸단 겁니다. 보수도 제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년 전 정밀 안전점검 당시 C등급을 받았지만 후속 조치는 없었고 유관으로 진행된 정기점검에선 지난해 B등급 수준을 받았습니다. 관리 주체인 성남시는 한쪽 지지대가 없는 캔틸레버 다리가 유독 분당에 많이 설치된 게 문제라며 LH와 시공사에 대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분당에만 20개씩이나 이렇게 탄천 교량을 캔틸레버 공법이라는 취약한 공법을 적용했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지자체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찰 수사에 따라 이번 사고가 중대 시민재해 적용의 첫 사례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가짜 수산업자에게 고가의 차량을 대여받는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 전 특검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지만 재판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50억 클럽 의혹으로 영장 심사를 받은 지 12일 만에 다시 법원에 출석한 박영수 전 특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든 저의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는 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와 수산물 등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에 나온 건데 재판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했습니다. 박 전 특검 변호인은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가 아니다라며 포르쉐 이용 비용 200만 원도 후배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을 맡아 가장 성공한 특검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박 전 특검은 재작년 수산업자 사건에 연루되면서 불명예 퇴직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요즘 여의도 증권가는 에코프로라는 주식 때문에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주가가 증권사 제시 목표가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연초 대비 9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증권사들은 주가 분석에서 아예 손을 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장중 100만 원 벽을 뚫으며 이른바 황제주 반열에 오른 에코프로. 오늘도 상승세가 이어져 97만 6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는 2차 전지 핵심 재료인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로 전기차 수요 증가와 2차 전지 성장세에 힘입어 무한질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11만 원대였던 주가는 6개월 만에 9배 가까이 뛰었고
시가총액도 비슷하게 치솟았습니다. 온라인에선 2억으로 50억을 벌었다는 등 다양한 수익 인증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개인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매수세에 주가 하락에 베팅한 공매도 투자자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다시 사들이면서 급등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흐름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전기차 시장 확대로 양극재 수요가 늘어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단순히 주가가 오를 것 같다는 밈주식 열풍이 거품을 키웠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밈주식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조금 그런 성격이 개인 투자분들의 비중 자체가 워낙 큰 주식이다 보니까. 증권사들은 분석에 손을 놨습니다. 앞서 매도 의견을 낸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투자자 항의에 금융당국 조사까지 받은 데다 지난 5월 목표가의 2배 이상으로 주가가 뛰면서 이미 시장 왜곡의 상황이 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의 주가 향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데 나토와 안보와 대테러 등 11개 분야의 합의가 담긴 협력 문서를 체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더해 우리나라의 안보 협력 무대가 대서양까지 더 넓어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산책 중이던 윤 대통령과 마주친 미국 의회 인사들이 아메리칸 파이 노래를 불러서 반가움을 표시했다고도 하는데 현지에서 김정우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서양과 인도 태평양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군사정보와 사이버 분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나토와 군사정보와 사이버 분야의 협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왔습니다. We are also very concerned about the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of North Korea. This affects all NATO allies. 한국과 나토는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ITPP를 체결했는데 고위급 군사 분야 정례 회의를 열고 대테러와 군축, 사이버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나토가 주도하는 합동 훈련에 우리 군이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대통령은 나토와 군사 등 정보 공유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미국 상원 인사들은 산책 중인 윤 대통령을 만나자 미 국빈 만찬 당시 화제가 됐던 아메리칸 파이를 함께 불렀는데 이튿날 열린 미 상원의원단 접견에서 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저녁 잘 드셨습니까? 우리 상원 의원님 만나고 윤 대통령은 일본 기시다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내의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예, 먼 나라 일이지만 주의 깊게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전 세계 안보 지형을 새로 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200년 넘게 중립국을 유지해오던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그래서 초읽기에 들어갔고 한국,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와의 안보 협력도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답보 상태였던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기존의 반대 입장을 철회한 건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튀르키예의 수건인 F-16 전투기 판매 승인을 의회에 요청한 게 주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I'm glad to announce that as a result, President Erdogan has agreed to forward the accession protocol for Sweden to the Grand National Assembly as soon as possible. 비준 절차가 진행되면 스웨덴은 더 이상 중립국이 아닌 세계 최대 군사동맹 나토의 32번째 회원국이 됩니다. Kring det här gemensamma uttalandet och att vi därmed tar ett mycket stort steg mot den formella ratificeringen av också Sveriges medlemskap i NATO. 나토 안보 영토는 1,600km 이상 넓어지는데 러시아 입장에선 발트해를 공유하는 인접국 전체가 나토 회원국이 됩니다. 나토는 나아가 북미와 유럽의 군사 협력체로 활동했던 기존의 지리적 틀을 깨고
AP4로 불리는 한국 등 아시아 태평양 4개국과의 자유민주주의 공동체로의 진화도 꾀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무용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나토가 대체 역할을 구축할 수 있을지 이번 회의에서 판가름될 전망입니다. 주미 러시아 대사는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이 반러시아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북한 김여정이 이틀 연속 담화를 냈습니다. 미국 정찰기가 북한 해역을 침범하고 있다며 격추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김여정이 이틀 연속 담화를 낸 것도 이례적이지만 그동안 써오던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쓴 점이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이채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위임에 따라 우리 군의 대응 행동을 이미 예고하였다. 반복되는 무단 침범 시에는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김여정 부부장은 오늘 새벽 미 공군 정찰기가 우리 측 해상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며 참변까지 당한다면 분명 그것은 본인이 자초한 일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어제는 국방성명위로 북한이 1969년 미국 정찰기를 격추시킨 사건까지 언급했는데 김 부부장의 2차례 담화를 포함해 만 하루 동안 3차례 위협 메시지를 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 상공은 영공과 달리 비행이 자유롭다며 반박했습니다.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도발 명분을 축적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남조선 대신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했는데 김일성 때부터 계속돼온 북한 주도의 통일 전략을 포기하고 적대적 관계로 교정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거부도 대남기구인 조평통이 아닌 외무성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자신들의 안보와 경제를 지키겠다는 민족 공조보다는 대립 관계로 지속하겠다는. 오는 18일 서울에서 열리는 핵협의그룹 NCG 회의를 기점으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한중 친선의 상징으로 중국에서 들여온 자이언트 판다가 암컷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먼저 태어난 아기 판다 푸바오에게 쌍둥이 여동생이 생긴 건데요. 이 판다의 임신은 물론이고 쌍둥이 출산은 상당히 어려운 일로 알려져 있어서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판다의 출산기 김승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산을 앞둔 엄마 판다 아이바오가 앉았다 누웠다를 반복합니다. 아이바오, 많이 힘들어. 너무 잘하고 있어. 진통을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나자 생명을 알리는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새끼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입으로 물어 들어올린 뒤 젖을 물립니다. 1시간 40분 뒤에는 둘째까지 건강하게 나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증상들이 거의 없이 진통을 참아내면서 출산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짧게 진행이 되었어요. 지난 2020년 태어난 푸바오에게는 쌍둥이 동생이 생겼습니다. 동생들이 남컷 쌍둥이 판다의 몸무게는 180g과 140g. 앞으로 한 달 정도 지나면 판다 특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판다는 가임기가 1년에 한 번 정도라 자연 임신이 쉽지 않습니다. 에버랜드 측은 판다의 혈액과 소변 검사 등으로 호르몬 변화를 분석해 지난 2월 자연 교배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쌍둥이를 낳은 것이 우리 멸종 위기종의 상징과다 같은 이런 판다들이 좀 더 이제 보호받고 또 이제 보존될 수 있는 큰 계기가 된 것. 이번에 태어난 쌍둥이 판다 자매는 내년 초쯤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경제난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가 주변국 사이에서 쇼핑 천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페소 가치가 급락하고 암시장 달러 환율이 폭등하면서 같은 달러여도 아르헨티나에서 더 싸게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국경은 원정 쇼핑 행렬로 문전성시입니다. 류주영 기자입니다.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선 차량들, 식료품과 필요한 것들을 사기 위해 아르헨티나 국경을 넘습니다. 우루과이와 칠레 등 주변 나라에서 달러를 들고 원정 쇼핑에 나선 겁니다. Para comprar todo lo que compras acá no te da. Ni ahí, ni la mitad de lo que compras acá. 경제난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면서 달러 가치는 폭등한 상황. 정부가 개인 환전을 매월 $200로 제한하면서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달러 확보가 어려워지자
공식 환율보다 2배 더 나은 조건으로 달러를 바꿔주는 암시장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환율 차이면 우루과이 하루 식사 비용으로 아르헨티나에선 나흘치를 먹을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Vinimos con $100, fuimos al cambio y nos dieron 48.000 argentinos. Que con eso acá compramos ropa, nos hacemos el pelo, la nafta, comemos. 지난 열흘 동안 우루과이에서 아르헨티나를 찾은 사람만 벌써 20만 명이 넘습니다. 올가을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경제 살리기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내년 말에야 환율 정상화를 예상하고 있어 당분간 주변 국가들의 원정 쇼핑 행렬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피겨 요정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을 땄죠. 당시 금메달을 획득한 러시아 소트니코바는 대회 후 도핑 논란도 일었는데 최근 소트니코바가 도핑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대한체육회가 IOC에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메달 색깔이 바뀔 수 있는 건지 이다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던 김연아. 은메달 딴 거에 대해서 이제 저보다 더 간절한 사람한테 금메달을 줬다고 생각을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메달을 차지했던 소트니코바는 이후 눈에 띄는 성적을 내지 못했고 2018년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2014년 도핑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소트니코바는 2차 검사에서 음성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약물 투여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진 상황. 러시아 피겨연맹 측은 해당 내용을 부인했고 영상은 삭제됐습니다. 이에 대한체육회가 IOC를 상대로 소트니코바 사건 재조사 요청을 검토 중입니다. IOC는 올림픽 기간 채취된 선수들의 혈액 및 소변 샘플을 10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체육회의 요구가 수용되면 IOC가 소트니코바의 샘플을 다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트니코바가 언급한 양성 판정을 받은 시점이 올림픽 기간이 아니라면 샘플이 이미 폐기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순탄치 않은 과정이지만 약물 투여가 사실로 드러나면 박탈된 금메달은 김연아에게 돌아갑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좀도둑이 물건을 훔쳐 옷 속으로 감추었다가 CCTV를 발견합니다. 애교 부리듯 뒷걸음질을 쳐 제자리에 돌려놓더니 빈손을 펼쳐 보입니다. 이 태국 소년들은 신발을 훔쳐가는 CCTV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부모가 설득해 자수했지만 처벌을 면치는 못했죠. 수레를 끌고 가던 중국 할머니가 가게 앞에 진열된 물건을 슬쩍 집어 싣습니다. 지켜보던 주인이 또 몰래 가져옵니다. 시성 두보가 이사온 친척에게 당부합니다. 뜰의 대추는 옆집 사람이 따가게 놔두시게. 먹을 것도 자식도 없는 안하기라네. 두보는 이웃집 과부가 울타리 개구멍으로 들어와 대추 훔치는 걸 못 본 채 했죠. 가엾게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입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딸을 특채한 어느 장관이 사과하자 이렇게 썼습니다.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고 때려잡을 때다. 퍽. 부정입학 의혹을 받아온 조 전 장관 아들이 연세대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발급해 주었던 인턴 확인서를 1, 2심 모두 가짜로 판정한 지 1년 2달 만입니다. 사흘 전에 누나 조민 씨가 대학과 의전원 입학 취소에 불복해 항소까지 했던 소송을 돌연 취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 저로 인한 논란에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도 나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자신과 가족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느냐고 물었죠.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 맛집도 다니고 이제 SNS도 하고. 몇 달 만에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싶죠.
그런데 그가 매우 겸손해진 전날 우연하게도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검찰은 자녀까지 기소하기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떳떳하다며 공개적으로 혐의를 부인하자 기소로 기울었다는 보도들이 이어졌죠. 숙명여고 쌍둥이가 미성년자인데도 아버지에 이어 기소됐던 것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조민 씨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로 끝나고 동생 역시 언제든 기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남매의 태도 돌변을 두고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 출마를 앞둔 가족 문제 정리가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겸허하게 고백했던 아버지인데 설마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물벼락을 퍼붓다 금세 쨍하게 해가 나는 장마에 우산과 양산을 겸한 우양산이라는 게 잘 팔린다고 합니다. 하긴 폭우도 폭염도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막아보려는 게 인지상정인지도 모르죠. 7월 11일 앵커의 시선은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였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비가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는가 하면 빗줄기가 약해지며 강약을 반복합니다. 이번 비가 소낙성 호우의 형태를 띠기 때문인데요. 이런 요란스러운 비가 내일 오전까지도 이어지겠고요. 시간당 30에서 최대 80mm의 폭우가 돌풍과 천둥, 번개와 함께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30에서 100mm, 많은 곳으로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강하게 내릴 때는 그 지역뿐 아니라 주변까지도 강한 바람이 예상되니까요. 바람에도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한낮에는 30도 안팎으로 무덥겠고요.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전국이 다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며 주로 중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를 뿌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7월 11일 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